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예비 신부고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은 9월 초에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이며 신혼여행이며 모두 예약되어 있고요. 양가에 인사 모두 드렸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이고 예비 신랑은 그동안 공부를 오래 하여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남친을 너무 사랑하고 직업도 탄탄한 편이라 그 정도는 개의치 않았어요. 둘 다 직장이 김포 쪽이라 각자 살고 있는 원룸도 김포고요. 신혼집도 이쪽으로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집값 많이 비싸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시댁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우리는 경기도로 내려갈 생각이다. 그 차액으로 너희 신혼집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셨어요. 아현동 집은 당시 시세가 7, 8억 정도까지 오른 상태였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그렇게 시부모님 말만 듣고 한 달 정도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작지만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잘 맞춰진 4억 8천 정도짜리 매물을 보게 되었어요. 집값 전부를 시부모님께 기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예비시댁에서 딱 좋다 하시며 그럼 이걸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대출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를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아현동 아파트가 팔렸다고 해서 좋은 타이밍으로 그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신혼집은 일단 시아버지 명의로 사셨어요. 세금 같은 것도 모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명의는 결혼하고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했고 저는 신뢰가 많이 갔기에 딱히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잔금도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감사해하며 명품 시계와 밍크코트를 백화점에서 정가로 사서 거의 1,20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시댁에 보내셨어요. 저희도 감사 인사를 수없이 드렸고요. 많이 찾아뵙고 선물도 자주 드렸습니다. 이사갈 집이 경기도 오산 쪽이라 저희가 그때 날짜 맞춰 이사도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으로 이사 가시는 날 아침 저희에게 전화를 거시곤 잔금 문제가 생겨서 이삿날이 늦춰졌다고 하셨어요. 너무 놀랍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하셔선 아무래도 이중 계약 사기 같다시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다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현동 집은 비워줘야 하니 김포집에 잠깐 짐을 좀 두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 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부모님은 김포집에 먼저 사시게 되셨습니다. 오산집이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시면 얼머무리시며 그러게 말이다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하시며 말을 돌리시곤 했어요. 이제 저희도 가구와 가전을 슬슬 넣어야 하는 터라 자꾸 말씀 돌리시는 시부모님 잡고 진지하게 여쭤봤죠. 그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 다시 집 알아보기도 힘들고 하니 1년 정도만 같이 살자. 이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분간은 부동산 근처도 가기 싫다. 1년 정도 후에 꼭 분가하마. 잠깐만 살자. 가족도 됐으니까 괜찮지? 저는요. 솔직히 자꾸 말씀 돌리실 때부터 안 좋은 예감을 받긴 했어요. 이러다 합가하시자는 거 아닐까. 결국 원하시는 건 합가였네요.
뭐라 말씀은 더 못 드리고 그대로 나와서 예비 신랑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내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갈 집이 그렇게 되었는데 경찰서 한 번 안 가시고 태어난 시부모님이 이상했거든요. 예비 신랑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고 두어 시간 후 저에게 왔어요.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한 예비 신랑. 너무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한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터놓고 말한 이야기, 정말 놀라웠어요. 시부모님이 사실 오산의 집도 안 사셨대요. 두 분 다 일도 간두셨고 별다른 취미도 없고 적적한데 실제로 두 분이 친구도 거의 없으시고 집에서 TV만 보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살며 손자, 손녀, 재롱도 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쇼를 하셨다며. 급하게 처리한다고 아현똥집을 급매하는 바람에 얼마 못 받고 나와서 김포집도 겨우 살 수 있었다며 수중에 차액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시네요. 결론은 분가할 집 구할 여윳돈 없으신 상태고 지금 살 수 있는 곳은 김포집밖에 없으셔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요. 어차피 시부모님 돈이니까 시부모님 집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파혼하고 싶은데 남들 눈도 있고 울며 이야기하는 예비 신랑을 보니 딱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젊고 벌써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예비 신랑 말로는 1년만 같이 살면서 분가하실 집을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카톡을 하시는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재작년 사내 커플로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은 충북 어느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도시 토박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온 거였어요. 그렇게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유망한 재단이라 나름 안정적이고 월급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23살에 이 재단에 합격해서 직장 생활을 빨리 시작했고 남편은 32살쯤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갑이지만 직급과 월급 그리고 모아둔 돈도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신혼집은 제가 사서 제 명의이고요.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가구, 가전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 그러니까 시댁은 공무원 집안입니다. 시아버지는 시청에서 35년 근무하시고 퇴임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도청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아버님 연금도 있고 시어머님도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댁 상황만 들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꼭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요. 알고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2억 정도 받으신 상태였어요. 아파트값이 비싸지도 않아서 사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으신 거죠. 대출을 받아 어디에 쓰셨냐고요? 시동생이 돈 사고를 그렇게 쳤다네요.
설상가상으로 18년도쯤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잔뜩 넣었고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불 끄느라 여기저기서 돈 끌어 모으느라 시댁 아파트까지 저당 잡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늘 큰 소리치기 바쁘셨어요. 우리 같은 시댁 없다. 우린 다달이 연금 나오지. 시어머니는 나이 먹어도 안 놀고 일하지. 이런 시댁이 어딨냐며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만나기만 하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저희 친정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시더니 그 후에도 종종 안 좋게 언급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은 연금도 안 나오고 수익도 불안정한데 부모님 괜찮겠냐? 나중에 돈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실 정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경기도에서 과일 가게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한자리에서 20년 정도 하신 것 같네요. 아버지는 원래 출판사에서 일하셨는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명예퇴직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생계를 위해 아버지, 어머니 힘을 합쳐 작은 과일 가게를 여셨어요. 저는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은 몰랐지만 처음엔 장사가 정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시장분들 텃세도 심하셨고 진상 고객들도 참 많아서 어머니가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에 들어오시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거래처 사기도 당하셔서 돈 몇백씩 잃으신 적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늘 저희 자매 앞에서 웃으시고 돈 걱정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네요. 저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품 좋으시거든요. 그런 저희 부모님 진심 때문인지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잘 자리 잡아서 꽤 크게 넓히셨어요. 지역에서 도소매 매출액으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늘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었어요. 우리 집 돈 많은가 보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자취방을 얻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작은 방 얻지 말고 안전한 큰 오피스텔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매매로 집을 얻어주셨어요. 제 명의로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 주변 상경한 친구들은 모두 작은 원룸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큰 오피스텔,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되는 자가에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나서 부모님께 왜 그러셨냐 여쭤보니 어차피 제 명의로 부동산은 해주려고 했고 이사 다니기 힘들 텐데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배려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선 돈 없는 티도 돈 많은 티도 내지 않으시고 그저 진심으로 저희 자매를 지지해 주시며 키워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잘 자라 앞가림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대학 때 살던 오피스텔이 2배가 넘게 올랐고 친정아버지는 어차피 제 거였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그 오피스텔을 팔고 지금 신혼집을 매매한 거예요. 매매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 그 돈도 친정에서 메꿔주셨지만 티도 내지 않으셨죠. 시댁에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신혼집을 저희 친정에서 사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시면 여기는 해가 잘 안 들어온다. 왜 이런 집을 샀냐? 기다렸다가 다른 청약을 넣지 그랬냐? 변기 내려가는 수압이 변변찮다 하시며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정도도 감지덕지였어요, 어머님. 하고 톡 쏘듯 말씀드리니 조금 무안해하시며 아니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걱정이 하셨고 그 이후론 집에 대해 트집 잡으시는 건 좀 줄었네요. 어느 날 시댁에서 반찬을 했다고 가져가라 하셔서 저녁에 남편이랑 퇴근하고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냉장고에 메론이랑 블루베리가 있다고 하시며 설거지 끝나면 좀 잘라서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론이 참 실하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메론이 참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께서 주말에 경기도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너희 친정 가게에 가봤었다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어요. 친정에서 메론 한 박스와 블루베리 한 박스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상을 쓰시며 메론이 달아도 너무 단데 이거 약 같은 거 쳐서 키운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괜찮은데요? 난 맛있는데? 라고 하니 시어머님께서 아니 이 정도로 달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좀 잘 파셔야겠다. 이런 거 팔면 컴플레인도 들어올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맛있고 또 간혹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세요. 단골 많아요. 라고 했더니 가보니 가게가 정신이 없네. 가게 확장을 한 거냐? 인테리어가 별로더라. 포도는 좀 시들시들 하던데 눈이 어두워 잘 못 보시는 거냐? 자영업도 건강 안 좋으면 바로 관두셔야 할 텐데 어쩌냐? 많이 벌어도 장사는 장사라 하시며 혀까지 차셔서 제가 듣다 못해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제가 알기론 벌만큼 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금 같은 거 안 받으셔도 시내에 새 잘 들어오는 4층짜리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아니 가족 같은 사이니 걱정한 거 아니야 걱정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은 이러셨어요. 가게 하는 집들이 원래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냐며 너희 친정도 분명 그럴 거다. 듣다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기분 상하실까봐 친정 돈 많은 거 티도 안 냈고 친정을 까내려도 예의 차린다고 반격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자수성가하시고 저희 남매도 잘 키워주신 분인데 이렇게 사돈한테 선물까지 보냈는데도 뒤에서 험담하고 계신 걸 꿈에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월 매출만 4천만 원이에요. 작은 구멍가게 아니에요. 인건비며 가게세며 다 빼도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넘어요. 명절에 잘 될 때는 5천 찍으실 때도 있으시대요. 하도 티를 안 내시고 말씀도 없으셔서 몰랐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알았죠. 저희는 돈 사고 치는 가족도 없어서 그 돈 고스란히 모아 건물 사셨고 지금은 월세만으로 매달 1,500만 원은 받고 계세요. 은행이자도 1년에 몇백은 되실걸요? 지금 당장 일 관두셔도 쓰실 돈 넘쳐나세요. 저희 자매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물려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희 친정 잘 산다고 유세 떠냐? 집 해줬다고 갑질하는 거니?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우리 집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친정도 우리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러시며 갑자기 폭주를 하셨어요. 시아버님, 저희 남편 모두 당황해서 시어머님 말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따박따박 연금 나오는 우리 집이 더 낫다. 장사꾼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어디서 이게? 이러셨어요. 저도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죠. 어머님, 장사꾼이 어때서요? 딸 집도 사주실 정도로 돈 많이 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부들부들 떠시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쾅 닫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하고 시아버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따라 나와 본인이 대신 사과한다며 동생이 돈 사고 치고 여유가 없어져서 엄마가 저러신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제가 참았어야 했을까요? 시댁은 친정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과일 고르고 골라 선물 박스에 넣어 보내셨을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시댁에는 제가 먼저 전화드리긴 싫어요. 남편도 저 마음 가라는 대로 하는데 시댁과 차 타고 20분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영 이렇게 연을 끊을 순 없는 노릇이에요. 아직도 기분이 안 좋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써서 제 답답한 마음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기 적어봅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두서없이 적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30대 여자고요.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 사는 집은 경기도 모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예요. 30년은 좋게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바로 아랫집이 시댁이고요. 정말 특이하죠? 저희 결혼하기 3년 정도 전에 시어머니가 윗집을 매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부동산 차익을 얻으려고 재테크 삼아 사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전세로 돌리시다가 저희가 결혼 자금이 넉넉치 않으니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 이렇게 가까이서 사는 거 고민하지 않았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결혼 전에 정말 쿨하시고 지적이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 시부모님 나이대가 높으신 편이에요. 두 분 다 칠순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일절 보수적인 말씀도 없으셨고요. 간섭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예단 예물에 관해 일체 언급 없으셨고 지금 사는 집도 그냥 편하게 살다가 와서 돈 모으면 알아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신혼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어머니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늘 존경해 왔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건 1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회사 팀 프로젝트의 중요한 서류를 안방 화장대에 놓고 온 게 생각나서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어락 비번을 치고 들어왔는데 안방 쪽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바쁜 시간이라 서류만 찾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방 북박이장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전 분명히 닫고 나온 것 같은데 이웃집 소리인가 싶어 그날은 그냥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냉장고에 남편 홍삼 액기스를 늘 보관하는 박스가 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 있던 게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에 홍삼 액기스가 빼곡히 채워져 있던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 카톡해서 혹시 당신이 채워 넣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채워놓고 정신이 없었나 싶었네요. 그리고 분명히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수면대에 흙 같은 게 묻어있던 적도 있었어요. 뭐지?
천장에서 떨어졌나? 하고 천장을 살핀 적도 있네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이랑 크게 싸운 날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저와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임신 준비하느라 먹던 엽산약도 빼먹고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발견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남편이랑 냉전을 이어가던 날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셨죠. 저희가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문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걸어놓고 가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문 앞에 꽃까지 두고 가시더라고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풀라며. 어떻게 아신 거지? 했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씻고 나와서 속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제 속옷 정리함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늘 입기 편안한 속옷들을 제일 앞에 정리해두고 이벤트 때나 조금 특별한 날 입는 살짝 야한 속옷들을 맨 뒤에 정리해 놓는데요. 그날 야한 속옷들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당신이 그랬냐고, 왜 그러냐고, 미안하단 말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뭐라 화를 냈더니 남편이 도리어 더 화를 내면서 본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내가 변태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눈치여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다가 일전에 집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있던 것에 비로소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혹시 집 비번을 아시고 드나드시나 생각을 했네요. 그날 바로 현관 도어락 비번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거실에 제가 몬스테라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햇빛 잘 들으라고 조금 옮겨둔 저만 아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에서 거의 45도는 엇나가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누가 집에 드나드는 거다 확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게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심증으로는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울 것 같아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못 찾을 만한 곳에 CCTV를 숨겨두었습니다. 남편도 믿지 못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 어플로 CCTV에 접속해 살펴보곤 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아무 일도 없길래 긴장이 느슨해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계속 안 보다가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생각이 나서 어플에 접속해서 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시고 거실에 있는 TV 다이 서랍도 열어서 한참을 보시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내내 지켜봤는데 결국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달려가듯 집으로 가서 집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대체 언제 나가신 건진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엔 CCTV를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며 저희를 호출하셨는데 CCTV에 찍힌 어머님이 자꾸 생각이 나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남편만 가라고 하고 저는 아픈 척을 했어요. 솔직히 너무 소름 돋잖아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지만 들어온 흔적도 없이 그동안 집을 드나드셨던 게.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저희 집을 내내 살펴봤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붙박이장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붙박이장에서 사람이 나오지? 놀라움도 잠시. 시어머니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편안하게 나오셔서 거실로 나가셨어요. 그 이유는 사각지대라 보이지 않아 모르겠네요. 1시간쯤 후 시어머니가 다시 화면에 잡히더니 붙박이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화면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긴 했거든요.
붙박이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 이거 철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면서 이게 있어야 집이 잘 팔린다고, 요즘 붙박이장 없는 집은 인기가 없다고 하시며 횡설수설 저희를 말리신 적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 부동산이니 저희가 더 무슨 말을 할 순 없었죠. 그리고 붙박이장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이나 이불을 겹겹이 쌓아두면 곰팡이가 쓸어버린다시며 너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다음에 집을 잘 판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붙박이장 구석에는 여름 이불 2-3개만 두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쪽에 곰팡이가 잘 드니 관리 잘하고 있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그 기억이 나면서 붙박이장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날 회사에서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달려가서 붙박이장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불 쌓아놓은 걸 치웠죠. 예전엔 몰랐는데 바닥이 좀 이상하네요. 스마트폰 후레쉬로 비춰보니 세상에 문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오라고 소리쳤어요. 달려오듯 집으로 온 남편에게 당장 안방 붙박이장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안을 살펴보더니 무슨 문제냐고, 바퀴벌레라도 나왔냐고 묻길래 제가 바닥에 문이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저보고 도리어 묻길래 당신이 그 문 열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문을 천천히 열자 밑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여기 왜 사다리가 있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보라고 했어요. 무서워하는 남편에게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시댁이잖아 라고 소리치니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한 남편 얼굴. 남편이 내려가니 시댁 안방 붙박이장이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문을 열자마자 시댁 안방에서 들리는 시부모님 소리. 아니 네가 어떻게? 저는 그 붙박이장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쳐서 현관문으로 나가 시댁의 벨을 누르고 들어갔네요.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지셔선 제대로 절 보지도 못하시고 안절부절하셨어요.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사시기 전부터 위아래 뚫려서 개조된 집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네요. 지금은 건축법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암암리에 간혹 그런 집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쭉 그쪽은 사용도 안 하고 있다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결혼 준비하던 전 여친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통로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준비하셨던 거랍니다. 누구랑 결혼하든 일단 여기로 들어와 살게 하시고 이렇게 감시하시려던 속셈이셨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 너무 쿨하시고 좋으시다며 주변에 그렇게 자랑을 했네요. 이렇게 몰래 집에 들어와 제 살림 훔쳐보시고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속옷 위치도 바꿔놓으실 만큼 저희 일에 관심도 많으셨네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신혼 때만 조금 관리해주다 그만두려고 했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동네 창피해서 어쩌나시며 밖으로 나가버리셨네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요. 남편은 정말 몰랐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세요 아직까지. 붙박이장은 소름이 끼쳐서 제가 남편 보란 듯이 청테이프로 막아놨네요.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고 기분 풀리면 말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꿈속인가 싶어요. 믿었던 시어머니한테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꾸 닭살 돋고 미치겠네요. 너무 엽기적인 일이라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올려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가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고 그나마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말하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어이가 없네요. 한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탈출시켜드린 며느리입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실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 20살쯤에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남편보다는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 남의 집 귀한 딸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 집안일도 잘 가르치고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라. 내가 AS 해주마 하시며 농담하시는 그 모습에 인품도 좋으신데 센스까지 있으신 것 같아 어머님께 반해버렸습니다. 뵈면 뵐수록 더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시거나 아들 하시는 모습을 안 보이셨어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남편도 너무나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정말 행운아예요. 이런 시어머님과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저희 집이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어머님이 편찮으신 시할머니 병간호를 30년째 하시며 시집살이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누이들한테 계속 구박받아가면서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어머님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남편이 중학생 때쯤 시할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경미한 뇌출혈이 있으셨대요. 그때 이후로 거동도 좀 불편해지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장 기능까지 안 좋아져 드셔야 할 약도 엄청나셨다고 해요. 운동도 거의 못하시고 약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 근력은 점점 떨어지시고 소화 기능도 많이 약해지셔서 한동안은 미움도 겨우 드셨다고 하네요. 처음 쓰러지시고 한동안은 시아버님이 거의 시할머니를 돌보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보험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기에 어머님이 더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매일을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내 병간호를 하고 있냐며 당장 며느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다고 해요. 원래도 호랑이 같은 성격이셨대요. 시아버지가 해드리는 식사는 안 드시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아니면 굶어 죽겠다며 난리를 피우시는 통에 저희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셨어요. 당시 돈으로 한 달 300, 400만 원은 버셨다는데 정말 능력 있으셨던 거죠. 그런 어머님인데 일을 관두고 앞치마를 둘러매 매일같이 시할머니 댁을 드나들며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시할머니 댁으로 가 밥 차려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삼시세끼를 챙겨드린 다음 밤 8시에 귀가하셨다고 해요. 정말 살뜰하게 간호하신 덕분인지 시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이 점점 좋아지셨다고 해요. 미음만 드시던 몇 년인데 지금은 온갖 고기를 다 섭렵하실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매일을 주말까지 반복하셔서 너무 힘드셨대요. 출퇴근하는 것보다 더 힘드셨다네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할머니가 역정을 내시며 그건 또 싫으시다고 하셨대요. 손자, 그러니까 저희 남편 공부 방해된다고요. 손자 사랑이 또 그렇게 끔찍하셨답니다. 그렇게 매일 집으로 불러들이시면서 또 손자랑 아들 밥은 굶기지 말라고 두 집 끼니 제대로 해먹이라며 매일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셨다네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시댁의 입김이 셌을 때라 거역도 못하시고 그렇게 파스 붙여가며 시할머니를 간호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긴 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으셔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해요. 갑자기 줄어든 가게 수입 때문에 아버님이 밤에는 시장에 나가 도매상가에서 무거운 일을 나르며 품삯을 받고 그렇게 하루 투잡을 뛰셨다네요.
그런 생활을 몇 년 하셨을 때 저희 남편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얼마 뒤 과로로 쓰러지시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정신없이 상을 치르는데 어머님의 시누이들, 그러니까 시고모님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내 동생 죽인 년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돈 벌어오라고 압박 줘서 아버님이 밤낮으로 일하느라 고생하다 죽은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치며 울며 대들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일 다녔으면 애 아빠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 잘 다니던 일 억지로 관두게 하셔서 우리 집 쪼들리게 된 거잖아요. 나는 어머님한테 묶여있고 돈 벌 사람은 애 아빠뿐인데 우리 애 대학교 등록금도 못 낼까봐 그렇게 밤낮으로 일한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더니 큰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뺨을 치시며 이러셨답니다. 못돼 빠진 년, 돈 좀 벌었다고 내 동생 우리 집 무시하고 있었나 본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남편 죽고 없다 이거니? 왜? 남편 없으니 이제 네 아픈 시어머니도 버리게? 불쌍한 우리 엄마도 쫄쫄 굶어 죽게 만들어봐 어디?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를 더욱더 가스라이팅 하셨다고 하네요. 네가 잘못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고 아픈 시어머니 두고 도망가면 다신 없을 나쁜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두 시고모님이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압박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과 지쳐버린 심신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실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30년째 저희 시할머니와 시고모님 두 분의 구박을 받으며 병수발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몰라요. 저도 시할머니 댁에 자주 갔었거든요.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님 댁이랑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관리해 주시는 줄은 알았는데